이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사실상 저희 집행위원장님이신 윤지은 교수님이 설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피드백을 얻고 하는 과정을 거의 전담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해봤는데 항상 실무로 일하다가 이렇게 실무가 따라주는 이런 훌륭한 위원장 자리를 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올해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것은 이 과실련 회원들이 어떻게 사실 22년 대통령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2021년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공약에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무슨 이슈가 중요한가, 이 과실련 회원들이 이렇게 소위 집단 지성을 모아 봤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주로 이제 설문에 관련된 건데, 설문 결과인데 추가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발표를 마치고 가급적 이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서 오늘 귀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는 두 정당, 메이저 정당이죠. 더민주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신 두 분 의원님께서 좀 잘 이렇게 듣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실련은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대선 총선 관련해서 계속 규칙적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게 작년 2020년 4 월인데, 그때 정말 코로나 터져서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후로는 모든 행사들이 비대면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됐는데요. 당시 이제 4.15 총선 때 저희가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분석한다."라는 제목으로 오픈 포럼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 윤지ung 위원장님께서 아마 무슨 이렇게 AI를 돌리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잘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같은 고민이긴 한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과학기술 분야가 워낙 이제 깍두기처럼 이제 메인 디쉬가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얼마나 챙기는지 다들 좀 우려하고 있는 건 뭐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 대에는 2016년 총선 때에 20대 국회에 묻는다 해 가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18대 대선은 그 당시는 이제 코리안 오트를 좀 크게 했는데, 각 당의 과학계 쪽을 담당하는 두 분이 오셔서, 둘 다 여성 과학기술인이네요. 윤병주 위원님 그리고 박기영 교수님 오셔 가지고 공약 발표도 하고 많은 이제 토론을 하고 가셨습니다. 17대 아니 19대 때도 아시다시피 장미 대선 때 했었고, 저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을 비롯해서 한 20여 개 과기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그때 엄청 급하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카이스트에서 대선 캠프 와의 과학 정책 대화에서 인터넷에 치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주요 정당 후보들 주요 정당 공약을 이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발표하는, 토론하는 자리고, 실제로 공약이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정당의, 그리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대선 후보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공약을 비교하는 오픈 포럼은 11월 30일에 이제 치를 예정입니다. 이게 쪼끔 작아 가지고 이제 눈이 많이 아프실 텐데, 저도 놓아 놓은 지가 한참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되나 마나 고민 많이 했는데, 지난 2017년 때가 바로 2016년 알파고 터져서 딱 1년 지나 가지고 막 할 때라 가지고, 이때는 과기 정책 공약에 제가 보기에 거의 뭐 50% 이상을 4차 산업혁명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뭐 여러 가지 국가 주도적인 그런 과학기술 혁신을 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만큼은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이니까 이거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 반대라기보다 조금 다른 입장은 이때야말로 정말 정부가 선도적으로 프론티어를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실제로 뭐 구현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청이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래 이제 제조 2.0 해 가지고 그 4.0 해서 어 그 저기 독일에서 시작했을 때도 사실상 그 스마트 공장 등 해 가지고 그 제조업의 그 지능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도 여전히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하고 혁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기 때문에 그때 그 중소벤처기업부 이 공약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단말기 그 문제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게임 산업도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갑자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셧다운 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랑 에너지는 지금 한 4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공약들을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분의 공약은 아마 다음 정부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쟁점이 되었고, 그리고 의료 바이오는 그때 당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이 논의가 안 됐는데 다음 정부는 정말 엄청나게 챙겨야 되는 게 의료 바이오라는 거를 이 거의 2 년의 코로나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는 다른데, 제가 일부러 그거는 나중에 11월 30일 할 때부터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공약 이슈로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그 문재인 후보의 최종 공약 중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대충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진흥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백 개의 세부 약속까지 하면 뭐 수백 개의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과학기술진흥 관련해 가지고는 네 가지.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 중요한 연구개발 생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초연구 자율성, 세 번째 과학기술 저변 확대,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전문화하겠다, 이런 네 가지의 주요 약속을 했었고, 그 외에도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상 전 분야에 적용이 되고 오늘도 다른 행사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법의 50% 이상은 사실상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처에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가 얼마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왔는데, 그 과학기술이 산업에도 관련되고 뭐 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공약들도 보면 사실은 이게 과학기술 공약이 맞죠. 미래 성장 동력이든 제조, 부흥, 중소기업 육성 이런 걸 보면 실제로 현실화된 공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중요성, 이제 이거는 여기저기 나오고, 특히 전 산업의 스마트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조선 산업이 위기 때문에 조선 해운 재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진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카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출연연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이 이제 공문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 개발 현장이랑 맞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연구 개발 목적 기관 지정에 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 현실화되고, 또 이번 정부에서 특이라기보다는 많이 강조된 게 청년과학기술이, 그리고 기초연구인데, 기초연구 예산 2배 증액 거의 현실화되고,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내실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장의 기초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보면은. 그리고 청년과학기술인 처우도 인건비 개선 등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 근로계약이 대학원생의 성격이 정말 100% 노동자가 아닌데 이제 근로계약이 맞느냐 뭐 이런 내용부터 하고, 비정규직 특히나 신진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그런 현실. 그래서 신진 연구자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 생애 기본 연구비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기 특히 이제 출연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출연연 혁신 방안이 지난 오랫동안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대부분의 이슈는 계속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은 지난 9월, 10월 사이에 과실련 회원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돌렸는데,
50명이 적으라면 적었지만 여기 있는 과실련 그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그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그 응답을 받는 게 쉽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그 설문이라는 게 지금 좀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50명 하면 적어 보이지만 사실 이 설문을 한 입장으로서는 정말 50명의 전문가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이슈들이 중요한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과학기술 이슈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의 구조는 크게 그 8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8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몇 번의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과실련의 권역 대표들 님들도 있고 또 중앙에 이렇게 위원회들도 있는데 다 돌려 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서 뭐 좀 그 말하는 표현 그 워딩이 이상한 거라든지 아니면 좀 같은 건데 2개로 나눠져 있다든지 이런 소위 구조 조정을 통해서 크게 8개 영역으로 나눴는데, 과학과 사회, 뭐 사회 변화 대응, 인재 양성 등등등 해서 이뤘습니다. 어떤 거는 그 내부적으로 질문이 뭐 인재 양성 7개나 있었고요. 그 이슈가. 지역 부분은 제일 적은데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스케일 그 척도가 어떻게 되냐면 1점부터 5점인데, 이게 1점일수록 가장 중요하다 1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따 결과를 보여드릴 때 평균 점수가 낮은 거, 예를 들면 3점이면 4점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는 그렇고요. 중요성은 거꾸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거라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과 사회 영역에서는 크게 이제 5가지 이슈가 정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그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이거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원자력, 감염병, 탄소 중립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사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 1-3 이것도 중요하게 이제 그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 대응 영역 관련해서는 오늘도 오전에 제가 학교에 큰 행사를 하고 왔는데 글로벌 기술태권 경쟁 시대 첨단 과학기술 역량 제고, 이거는 뭐 요즘 너무너무 많이 회자되는 얘기라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기술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개방과 협력 분야에서는 이것도 수십 년 대기된 거라 가지고 뭐냐면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력 제고, 또 오늘 어쩌다가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부처에 오래 계셨던 80년대 말부터 부처에 계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미 그때부터 다부처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부처 사업을 하자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칸막이 제거라는 게 그 공감대는 굉장히 있지만서도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그 보상 체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랑 딱 이렇게 얼라인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뭐 젠더 갈등도 요즘 아시다시피 이 그 2030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갈등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젠더 문제인데, 이것도 과학기술 분야에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얘기가 됐고, 인재 양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이제 이슈들이 제기가 됐는데, 과기 분야의 비정규직 연구원 굉장히 많고, 지금 정규직 아니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대학원생 이슈죠. 전문 연구 요원 제도가 지금 감축되고 이제 요원이 감축되는데 오히려 늘려야 된다. 그리고 박사후 과정 뭐 인턴 연구제, 대학원 특성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고경력, 경력 단절 여성 과기 문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5번째는 R&D 영역인데, 그 R&D 영역에서는 이제 부처 간의 그 R&D가 정말 굉장히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있어서 저기서 하는 걸 몰라 가지고 사실 예산을 더 쓰기도 하고 하는, 어쨌든 그 R&D 연계 조정이 뭐 그런 것도 뭐 중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어달리기가 중요한데 기초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붕 뜨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작 뭐 과기부에서 이걸 했는데 산자부가 그거를 받아서 더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예산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효과성이 좀 잘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예산 투입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내려면 지원이 체계적이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연구재단이나 산대평 같은 전문기관들의 그 사업기획 역량도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과 확산 영역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나 뭐 이런 얘기를 또 오늘 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얼마나 그 기존에 이제 투입됐던 것들이 실질적인 기술 사업이라든 사업화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도전적인 걸 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나, 뭐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기초 연구랑 지역 과학 기술 영역인데, 기초 연구 관련해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라는 표현이 2016년 기억하시겠지만 그 국회 청원, 아마 우리나라 그 R&D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기초 연구자들이 그 1,500명인가 이렇게 국회 청원하는 게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 예산 2배 그 공약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거랑, 또 기초 연구가 이제 예타에 이제 기초 연구 트랙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예타라는 게 사실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업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맞는 거기 때문에 기초 연구 예타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윤지용 교수님이랑 뭐 기초 연구 예타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같이 했었는데, 또 그리고 그 소외 보호 분야 지원 강화 이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지역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에 좀 더 주도적인, 그래서 광역단체, 요즘은 이제 메가시티 얘기도 하는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R&D 블록 펀딩,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정부 주도의 R&D 전략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역 소멸 위기에서 어떻게 이 산업과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게 그 주요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과학과 사회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 결과를 보여드리면서도 조금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사실 다 중요해가지고 이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원자력 이런 것들, 이제 사회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머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고 너무 중요한 이슈들인 거죠. 근데 이런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지금은 그 뭐 코로나 같은 거, 인수공통 감염병, 그리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원자력, 이런 많은 이슈들이 너무너무 과학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꼽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변화 대응 영역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 신문이랑 SNS에서 막 돌아다니다 보는 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이 과학기술 역량 너무 중요하다, 이게 정말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미중 패권에서 어느 쪽에 줄 서야 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 역시 오늘도 행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기본적인 두 가지 전략이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옛날 이제 공산주의 블록을 봉쇄했던 것처럼 일종의 봉쇄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역시 굉장히 저돌적인 산업 정책을 해서, 우리가 소위 피킹 위너스라 그래서, 왜냐면은 전략 분야 기술이라든지 영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면서, 사실 이번에 그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거의 120조 달러죠, 원이 아니고, 이걸 투자를 하는 그게 발표가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걸 보면은 미국은 옛날에 그 자유시장 뭐 이런 경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정말 정부가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 줄을 서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방 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 행정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는 게 가장 이게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요즘 그러지 않아도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거버넌스가 꼭
그 정부 부처 조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는 이 부처가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요즘 디지털이 워낙 그 예전에 같은 그런 IT가 아니라 정말 사회 전반을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과학기술 이제 부총리제 이제 부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아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행정체계 개편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또 네 번째 인재 양성 영역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다른 그 잘 이렇게 뭐 저처럼 대학에 있으면 이거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여기 비정규직 연구원 처우도 중요하고, 제가 저도 설문을 했지만 제가 설문 2번 안 했거든요. 저도 한 표만 던졌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연구요원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병역 특혜가 아닌 특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어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공계, 특히나 우수 학생들이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데 많이 들어오고 유학을 안 가거나 이랬던 것들도 전문연구요원 제도 때문인데, 이게 너무 병역 제도로만 인식이 되니까 기존에 이게 이공계 인재 정책이라는 그런 측면이 많이 희석화돼서 막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따 토론을 할 때 조금 더 이 지금 우선순위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첫 번째 우선순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다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R&D 시스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계 조정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어 예산이 이제 지금 정부 R&D가 30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R&D 정부 R&D 증가율이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어서 우리는 뭐 20조 이상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소부장 터지고 기술 패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10조가 더 늘어 가지고, 그런 만큼 그 돈을 얼마나 잘 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부처들이 어떻게 이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산이 있고 전략이 따르는 게 아니라 전략에 예산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부처 간의 R&D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 확산 관련해서는 기술사업화, 기술중개 조직 강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오래 얘기했던 도전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R&D 평가 시스템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소리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 한 지도 꽤 오래됐고 연구도 하고 정책 연구도 하고, 그런데 왜 이게 여전히 힘들까? 이제 더 이상 이 예산이라든지 평가가 아니라 이게 문화가 문제이기도 한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구 영역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도 중요한데, 실제로 기초연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성과,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게 기초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어떤 국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기초연구, 그리고 그 성과 활용,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기초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생기초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 얼굴 할 때처럼. 그러니까 기초 연구라는 게, 이런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 뭐 국가 요구에 부응한다. 이런 게 다 목적이지. 순수 기초 연구는 생기초라 그래 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데 정말 그런 눈먼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것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과학 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오늘 고용주 원장님도 워낙 지역 쪽의 전문가시긴 한데, 뭐 하나 틀면 비슷한 게 여기저기 다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참 그런데 일단 지역의 현실, 지역의 상황에 잘 천착한 그런 R&D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슈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점 척도로 거꾸로 이제 이거는 중요도,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똑같은 거를 계속 보여드리기엔 좀 지겨우니까 간단하게 이제 중요 이슈로 꼽힌 그러니까 20개를 지금 39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가장 높이 나타난 5점 촉구에서 4.7이 기후변화, 원자력 감염병, 이런 과학기술 이슈의 사회소통.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사회 영역에서 나왔는데 환경, 에너지.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그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전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일 수도 있고 정말 반환경 적일 수도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 미래과학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것이 우수과학기술 인재, 이 중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그리고 근거 기반의 정책 기획, 도전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R&D 평가 시스템, 쭉쭉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보면 아까랑 다르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면 아까는 각 영역별로 컨스트레인, 일종의 제약을 준 거거든요. 그 5개면 5개를 보고서 선택하라고 순위를 매기라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중요도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까 결과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시급성에 관련된 거라 시급성과 중요성은 사실 다른 거고, 저거는 이제 좀 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좀 시급성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딱 봐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탑 20을 고를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그 주관식으로 해서 그 설문을 했을 때 이런 이슈들, 아까 좀 중복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소규모의 국제협력 연구, EU에서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걸 활성화하자. 그리고 생명의료, 첨단 기술 지원 등등, 이런 좀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 아까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 주관식 설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발표는 여기로 간단히 마치고 이제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가 모신 분들이 다 말 못하면은 말 못해서 서러운 분들을 다 모셨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부터 사회는 저희 안현실 포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